오늘 강의를 하게 된 조강희라고 합니다. 어, 최근에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의 관심사일 뿐만이 아니고 그간의 환경운동했던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탑 현안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강의를 부탁드린 주제가 그 IPCC 6차 보고서가 8월에 이제 첫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기후 위기 문제가 뭐 한 일국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후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후 협상이 뭐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굳이 따진다고 하면 UNFCCC가 이제 체결된 게 1992년이니까 30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올해 2021년 올해가 이제 파리 협정 첫 해가 되는 날입니다. 첫 해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 기후변화 총회가 또 열리는 또 그런 상징적인 또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흐름과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그런 내용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그 주미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너무 길게 하면 다 지루해서 다 집에 가실 테니까 1시간 좀 넘게만 좀 하시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의를 같이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는 그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서 띄워야 되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여기 있군요. 네, 6차 보고서와 국제기후변화 협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일정 정도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르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일반 대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래 버리면 또 시간도 너무 그럴 것 같고요. 어느 정도에 대한 이해는 좀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일부는 6차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PCC 6차 보고서를 보려면 먼저 IPCC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IPCC에 대한 간단한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IPCC라고 하면은 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하고 유엔 환경계획에 의해서 1988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은 뭐 이름 그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게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 보고서는 1차부터 5차 보고서가 공식 보고서로 지금까지 나왔고, 최근에 6차 보고서 중에 워킹 그룹 첫 번째의 초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킹 그룹이 총 3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초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CC에 참여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정부 관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각 세계의 그 기후와 관련된 과학자 그룹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뭐그 숫자를 뭐 따진다고 하면 뭐 그 보고서 만들 때마다 과학자의 숫자가 다르긴 하겠지만 한 2,000명에서 3,000명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이 IPCC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한 10여 명에서 20명 정도의 국내 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PCC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그 참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평상시에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개인적 그 연구를 하다가 보고서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이제 IPCC 의장단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목차부터
2000년부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기후 변화와 관련된 논문을 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서 편집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수를 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구 보고서라고 하면은 용역 발주에서 하는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용역에 참여하시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보면 이 IPCC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를 토대로 그거를 편집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감수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를 참고로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연구 방식과 차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IPCC는 그동안 여러 그 보고서를 1차부터 1988년에 창립하고 90년에부터 1차 보고서를 내기 시작해서 굉장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구온도, 해수면 상승, 뭐 폭염, 빙하 이런 자연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를 계속 발표를 해왔고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IPCC는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의장이 지금 우리나라 이회성 씨죠. 그 예전에 대통령 선거 2번 나오셨던 이해창 씨의 이제 동생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2015년 IPCC 총회에서 의장이 된 이후로 지금 6년째, 7년째 거의 지금 의장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PCC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조직을 보면 IPCC는 뭐 총회가 있고 의장단, 뭐 사무국, 집행위원회가 있고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워킹 그룹입니다. 워킹 그룹이 제1 워킹 그룹, 제2, 제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 워킹 그룹은 이제 기후변화와 과학과 관련된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요번에 보고서 나온 것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걸 기본 주제를 해서 워킹 그룹 보고서가 나오고요. 제2 워킹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로 따른 이제 그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취약성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방식에 대한 주제로 제2 그룹이 되어 있고요. 워킹 그룹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완화와 관련된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 뭐 비용 편익 이런 부분이 이제 3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포스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 절차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를 이제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나오는 게 아니고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을 갖고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총회에서 일단 다음에 보고서를 언제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관련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스코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계속 정하는 거죠.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 것인지 과거와 그 전 보고서와 달리 그걸 적고 그래서 총회에서 목차를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는 하려면은 작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그걸 다시 의장단에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초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차 초안이 나오면 역시 그걸 또 다시 전문가한테 감수하고 2차 초안이 나오고 그리고 3차 초안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고서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대로 한국에서도 이번 6차 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15분 정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참여하시는 그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목차를 구하거나 어떤 이런 중간에 감수 역할을 하신 분도 있지만 직접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주저자인데요. 그냥 직접 글을 쓰시는 분이죠. 거기에도 우리 한국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1차 보고서가 1990년 8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88년에 IPCC가 이제 창립한 이후에 2년 후에 나왔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간단히 그냥 나온 걸만 보면 하여튼 그 지구 대기 평균 기온 온도가 0.3에서 0.6도가 상승하고
해수면이 25cm 정도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CO2 배출량이 뭐 어느 정도가 증가할 거 전망이 되어 있다 해서 이 90년에 나왔고 있기 때문에 92년에 UNFCCC가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는데 거기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서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흐름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대한 잡는 것으로 보셔서 그 어찌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른 그 이후에 나온 보고서에 비하면 좀 초입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정도로 다만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거냐에 대한 문제는 언급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90년에 이제 1차 보고서가 나왔고요. 2차 보고서가 95년에 나왔습니다. 2차 보고서가 5년 후에 나왔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가 현 추세로 증가할 경우에 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이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해수면도 이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가 1차 보고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이렇게 기후변화의 문제가 인위적인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미친 것 같다라는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인정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95년 2차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뭐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97년 교토의정서 이따 또 잠깐 보시긴 하겠지만 그거를 그 의정서를 채택을 할 때 일부 기초 자료로 작용이 됐다라고 지금 언급되어 있죠. 다음은 3차 보고서입니다. 3차 보고서는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된 보고서인데요. 지구 평균 기온이 향후 이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2차 보고서까지는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런 정도에 좀 머물렀다면 3차 보고서부터는 미래 전망을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시나리오가 들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간 뭐 5.8도 상승할 것 같다. 해수면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런 추세로 간다면 1만 년간 겪었던 것보다 기후변화 심각하게 전망할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해서 이때는 3차 보고서부터는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있고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차 보고서입니다. 4차 보고서는 2007년 역시 6년 후에 발표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앞전과 달리 이제는 기술이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한 부분도 있고 빙하에서 그거 채취를 해가지고 과거 65년 전, 5만 년 전까지의 대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따지는데 이때는 90%까지를 이제는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현재 기후 변화가 벌어지는 이유는 인간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90%다라고 굉장히 이제 거의 확실에 가까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도 0.74도 정도 상승을 했고 북극의 해긴 범위라든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화석연료가 배출되는 된다고 하면 세기 말에는 최대 6.4도씨의 기후 평균이 오를 것 같다. 그리고 해수면은 최대 59cm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제 미래 전망을 역시 3차 보고서와 이어서 미래 전망을 이제 했었죠. 그리고 이제 5차 보고서가 2013년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한 8년 만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내용이 크게 그 내용은 유사합니다. 세기 말에 지구 온도가 최대 4.8도 정도 상승하고 할 것 같고 해수면도 최대 82cm까지 약간의 온도하고 그 해수면 상승의 높이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인 IPCC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확률로 나옵니다. 50% 확률, 뭐 67% 확률 이렇게 확률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5차 보고서에서는 그 역시 지구 온난화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인간 활동과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이라는 것을 95%를 확신한다라는 언급까지 있었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3차, 4차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가 SRES라고 특별 리포트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기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5차 보고서부터는 대표 농도 경로는 RCP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우의 수에 각각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에 노력할 경우와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경우까지 그 레인지를 만들어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그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차부터 5차까지를 쭉 한번 쭉 훑어보면은 그간에 뭐 트럼프도 그랬고 일부 과학자들이 그런 게 있었죠. 기후 변화는 뭐 사기다, 뭐 인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일부 했었던 게 부원이고, 근데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찬성했건 반대했건 서로 공감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온도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측정을 해보니까 과거 10,000년 동안 상승했던 게 거의 한 200년 사이에 상승한, 지구 온도, 지구 평균 대기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였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팩트죠. 그 킬링 커브라고 해서 그 과학자 그 킬링 박사가 하와이에다가 측정소를 1958년에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걸 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빙하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산화탄소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성호 그 지구 대기 기온과 연관이 있다. 이 두 부분은 측정을 하는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와 무관하게 측정값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논쟁은 그보다는 더 어디에서 더 갔냐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인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이냐라는 논란이라고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과거 지구에도 뭐 빙하기도 있었고 뭐 간빙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측면,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어떤 그 발생한 원인이라는 거 보기 어렵다라는 논쟁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IPCC 보고서에서는 그것을 좀 더 명쾌하게 해명하는 게 보고서의 여러 내용 중에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1차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에 나온 1차 보고서에서는 그 이런 원인이 인간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는 명료한 구분이 향후 10년 이상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10년 이후에도 잘 모를 것 같다. 5년에 나온 2차 보고서에서는 요에 대해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영향이 구분 가능하다.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CO2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CO2가 대기 중에서 온실 효과를 내는 온실가스로서 영향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가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더 나왔고요. 6년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3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으로 의한 가능성이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좀 더 구체성을 담보했고요. 4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2007년에 나온 거죠. 예, 90%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의 9는 인간에 의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5차 보고서에서는 95%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는 현재의 기후변화, 지구의 어떤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은 IPCC 보고서의 계속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확신을 좀 더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5차 보고서 이후에 나온 게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네, 요거는 알다시피 인천 송도에서 2018년 10월에 IPCC 총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발표한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파리 협정이 2015년에 파리에서 체결될 때 그때 목표가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을 2도씨 이상 상승을 막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그때 논란이 좀 있었죠. 개도국이나 일부 과학자들은 그 2도가 아니고 1.5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UNFCCC에서 IPCC에다가 1.5도에 대해서 좀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가 이때 2018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발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1.5도로 가려면 첫 번째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45%를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2050년까지 CO2 총 배출량이 넷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넷제로 얘기가 이때 처음 언급이 됐죠. 네. 넷제로가 언급이 돼서 1.5도 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내용 찾아보시면 2도씨와 1.5도씨의 어떤 차별적인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넷제로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건 다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가 이게 뭐 한 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도로 온도를 제한하려면 넷제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후 정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50년에 넷제로가 되려면 선진국은 한 2040년이나 45년에는 넷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2060년, 70년, 80년 전에 넷제로가 돼서 그거를 평균으로 딱 때리면 2050년이 넷제로가 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어찌 보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평균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온실가스를 그동안 많이 배출한 나라에 속해 있는 기후 채무국이기 때문에 2050년 그 넷제로보다는 좀 더 땡겨야 돼야 되는 게 좀 더 기후 정의적 관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야만 IPCC가 얘기했던 1.5도 특별 보고서의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1.5 보고서까지가 이렇게 IPCC에서 쭉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차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에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 보고서는 지금 총 보고서가 원래는 4개로 나누어져 있죠. 워킹 그룹이 1, 2, 3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 보고서까지 하면 4개의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워킹 그룹 제 1그룹의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내용은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뭐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하여튼 지금 지구 표면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0.09도 상승했다. 그 전까지 나온 보고서 보면은 1도가 좀 안 되게 0.98도 뭐 이렇게 뭐 1.01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보다 약간 더 상승, 1도 정도 더 상승, 0.1도 정도 더 상승했다는 측면이 좀 새로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40년 중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1.5도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1.5도를 조만간, 1.5도 특별 보고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금 그 10년 뭐야 1.5도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발표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10년 빨라진 거라는 겁니다. 이따가 시나리오를 보시면 되겠지만, 시나리오에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시나리오를 가더라도 2021년부터 2040년 사이 1.5도는 무조건 넘는다는 게 6차 보고서 요번에 초안입니다. 초안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하고 40년이니까 요 평균값에서 2030 빠르면 2021년이니까 올해도 넘을 수 있는 거죠. 네. 늦으면 2040년 안에는 넘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럼 6차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차 보고서를 저보고 좀 초안을 해달라고 우리 저기 이왕희 팀장님이 했는데, 6차 보고서를 저 인터넷 딱 뒤지니까 4,000페이지더라고. 4,000페이지. 뭐 4,000페이지를 어떻게 그참 나 그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4,000페이지고요. 요약본이 이제 한 50페이지 됩니다. 요약본.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요약본 지금 다 베껴가지고 지금 다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저도 뭐 불가피하게 요약본 베꼈습니다. 요약본 좀 보고요.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던 거 좀 내용 보고 이렇게 좀 봤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4,000페이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차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워킹그룹 첫 번째는 현재 기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미래 기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위기 평가와 어떤 관련된 뭐 지역별 기후 정보,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 기후 변화 억제. 이렇게 파트가 네 파트로 딱 나눠져서 이렇게 그냥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그냥 하기보다는 그 파트별로 그냥 그대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떻게 담아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후변화 현황은 어떻게 되었냐면, 첫 번째 이게 딱 이겁니다. 대기, 해양, 토지 등의 온도 상승은 인류의 영향이 명백하다. 이게 첫 번째 딱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차 보고서까지는 95%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좀 그냥 명백하다라고 이걸 먼저 꼭 얘기를 언급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한 대로 0.09도, 1.09도가 상승했고 해수면이 상승 속도가 0.1.3mm, 연 1.3mm에서 3.7mm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전례가 없다. 그래서 대기 중에 CO2 농도는 지난 200만 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200만 년이면 뭐 인류가 태어날 인류가 처음 생긴 때가 이때 아닌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중에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되는 메탄하고 N2O 같은 경우도 80만 년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기간 중에 70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00년을 비교하면 해수면도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거기 나와 있는 그 그림 하나가 딱 있던데요. 요거는 밑에 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온도는 요런데, 인간으로 인해서 그 측정되는 현재의 값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 그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 미래 예측인데요. 예측을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 예측은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나리오는 3차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6차 시나리오에서는 그 5차 시나리오에 썼던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는데 공통사회 경제 경로라는 SSP 이제 방식을 이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P 방식이 도대체 뭔가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제 그 학자분들이 이제 그 한 축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적응을 하는 가로축과 그 세로축은 완화, 그러니까 감축과 관련된 세로축 두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SSP 1부터 5까지를 표현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활용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사 강제력을 또 추가 숫자를 또 넣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에서 나오는데, 하여간 모든 시나리오는 지구 표면 온도를 계속적으로 상승시켜가지고 이조건 1.5도나 2도를 넘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 영구 동토층의 해동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모든 시나리오가 2050년 이전에는 적어도 한 번은 북극 해빙이 다 녹는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나리오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두 번째 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SSP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 사회 경제적 경로라고 하는데 3차, 4차에는 SRES 경로를 사용했고 5차에는 RCP 경로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번에 6차 보고서에 보면은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SSP 1-1.9, 뭐 SSP 1-2.6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아까 제가 화면 보여줬던 거, 그 사회적 SSP 1부터 5까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한 축으로 하고 뒤에 붙어 있는 숫자 1.9, 2.6, 4.5, 7.0 뭐 이런 거는 과거 5차 보고서에 썼던 그 복사 강제력 있지 않습니까? RCP 썼던 거, 그 숫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다는 것은 복사 강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를 짬뽕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SP 1-1.9는
정확히 표현하면 SSP 1이라는 사회와 RCP 1.9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경로를 5가지 경로를 여기 6차 보고서 초안에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사회가 잘 되는 걸 SSP 1-9고 가장 안 되는 거를 SSP 5 8.5로 한 겁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총 5가지 시나리오를 해서 그 미래를 예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에 나온 걸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그림 보시긴 보겠지만 이게 가로는 그 연도고요 시간이고 그 세로는 지금 이게 저기 이산탄소 이제 배출 연도 해마다 나온 양입니다. 그래서 한 이쯤에서 그 각각의 5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시나리오가 간다라는 그림을 해줬고 오른쪽에 이 표가 거기 들어있는 건데요. 여기 각각의 5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여기는 2021년부터 40년, 41년부터 60년, 61년, 60 맞나요? 81, 100년.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이거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이번에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우리가 강력한 거라고 하는 건 SSP 1-1.9는 21년부터 2040년까지 1.5도 정도 평균 1.4 상승하고 41년부터 60년 사이에는 다시 1.6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다시 1.4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거는 이때는 1.6도 정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2.4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4.4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까 초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1.5도 보고서보다 10년이 빨라졌다. 1.5도 올라가는 게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그 표현은 그 요약본에는 정확하게 없고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시나리오를 다 해도 무조건 1.5를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가 다 1.5를 넘으니까 이거 보면요. 다 1.5 다 넘으니까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 네, 이런 표현이 그렇게 이제 유추가 돼서 이렇게 그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5가지 시나리오를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온도가 아까 5가지 이것도 뭐 이거 맨 마지막 요게 이제 가장 센 시나리오죠. 1.9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도 이렇게 화면으로 그래프로 보시면 요 자료는 다 거기 그 6차 보고서에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무조건 2030년 40년 사이에 요사이에는 무조건 1.5도 넘어간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그런 근거를 갖고 저기 대표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리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3번째 장인데 3번째 장은 내용은 별로 내용은 분량은 없더라고요. 그 3장인데 위기평가 및 지역 대응을 위한 기후 정보를 해서 하여간 모든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이 많이 겪게 될 거고 그에 따른 폭우와 홍수가 강도와 빈도가 커질 거고 그리고 모든 대륙에서 심각할 거고 뭐 해수면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뭐 그런 얘기가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그 표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1850년부터 1900년, 그러니까 산업화 시기에는 예를 들면은 그 완전 큰 폭염이 뭐 한 번뿐이 없었는데 50년에 한 번뿐이 없었는데 1도씨가 상승하면은 이제 뭐 4.8배가 되고 1.5도씨가 되면은 8.6배가 되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커져서 4도씨 올라가면은 뭐 39.2배가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4.8도, 4.8배가 커진다는 얘기면은 그때의 또 지구 온도를 이거로 인해서 1.2도가 또 오르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거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연관성 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른쪽 그림은 요거는 저거 흡수량입니다. 흡수.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이라든가 대양에서 바다에서 우리가 CO2가 배출되는 걸 그쪽에서 많이 흡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배출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흡수량이 많다는 겁니다. 배출량이 너무 많으면 흡수량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그게 큰 의미를 못 갖는다. 육지와 대륙과 그 해양과의 그런 표현까지도 여기 하나 간단히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올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은 이제는 그 탄소 예산에 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1.5도부터 해서 1.7도, 2.0도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나와 있는 탄소량이 2,390기가톤이다. 예, 기가톤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현재 0.0, 1.07도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1.5도씩 가려면 0.43도 남았다. 근데 여기서 500기가톤을 더 배출하면은 1.5도 달성 목표는 가능성은 50%다. 이게 어느 거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500 있지 않습니까? 예, 500을 더 발행하면 50%인데 예, 그렇게 되면 1.5도 간다는 얘기죠. 예. 300기가톤으로 줄인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더 이제 높아진다. 뭐 이런 이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탄소 어떤 예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려면 CO2 배출을 제한해야 되고 CO2 순배출을 달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 그래프입니다. 현재까지는 탄소 양이 이만큼까지 나왔는데 각각의 5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커진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양으로만 따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2,390톤부터 해서 3,000톤 정도 좀 안 돼가지고 1.5도를 초과하는 걸로 지금 그림 인성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번에 6차 보고서의 초안에서도 이 CO2 제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좀 많죠. 우리가 이 포집하는 문제가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뭐 현실적으로. 근데 IPCC에서도 워낙 그 배출량을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당장 뭐 급격하게 못 줄여서 또는 뭐 기술을 뭐 그런 거를 국가들이 동의를 하기 어려웠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제거하거나 이 그 CCS나 CDR 같은 거를 또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하여튼 뭐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5차 보고서랑 비교해서 아까 그 시나리오 5가지에 대하고 5차 보고에서 나왔던 RCP 시나리오 4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CO2 배출량이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나리오와 6차 보고서는 그래서 내용만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지금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거니까 1도 이상 올랐고 1.5도가 넘는 거는 2020년에서 2040년 사이 무조건 넘는다는 아까 시나리오 5가지에 다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언급이 이제 되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팩트로만 따지면 여기까지가 이제 6차 보고서를 제가 한번 쭉 본 거고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4,000페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그 워킹그룹 2번째랑 워킹그룹 3번째가 이제 그 내년 초까지 해서 다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서까지 나오면 아마 전체적으로 좀 이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IPCC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현재까지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번 이거는 좀 그 몇 가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IPCC는 연구하는 방식이 그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제 하는 방식이라는 측면 하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그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5도가 티핑 포인트가 될 거냐, 2도가 티핑 포인트가 될 거냐. 그런 표현은 뭐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P 포인트라고 하면 인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 버리면 지구 스스로 온도를 올라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표현은 뭐 이번 보고서는 그런 표현은 저도 정확히 못 봤고요. 예, 과연 티핑 포인트가 몇 던지가 될지는 뭐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그것도 역시 그것도 확률적인 거니까 그렇고 탄소 예산도 아까 나온 거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먼저 6차 보고서 초안이고 이따 뭐 좀 더 얘기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후변화 협상인데 하여튼 뭐 현재까지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기후변화의 지금 흐름은 지금 어떠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IPCC에서 하는 역할은 현재의 기후 상태, 원인, 흐름, 전망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자연과학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안을 만들어내는 건 저는 자연과학자보다는 사회과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나라가 무인승차 없이 동참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알다시피 기후 이런 문제가 온실가스라는 것이 선진국이 배출을 했고 피해는 개도국이 보는 피해. 이 문제로 인해서 이 협상이 9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그레타 툰베리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30년 동안 협상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니들은 맨날 협상만 했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어떤 어, 기후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저는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 그러니까 세계 인구 한 20%의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한 70%를 배출하는데 실제로 피해는 온실가스 3%뿐이 배출하지 않는 개도국이 대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 하나 하고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르죠. 부자들하고 빈자들 돈 없는 사람들의 배출량이 동일하지 않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대안을 만들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모두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전 그 기후 정의라는 관점이 개인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협상에서는 특히 더 많이 국제 협상에 대해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FCC에서 합의된 내용은 바로 요거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누구나 다 모두가 다 같이 하자는 거고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은 서로 책임이 다르다. 이건 너무나 명쾌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에 큰 명제는 합의가 됐는데 다만 이 명제가 이제 UNFCCC 다음에 이제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으로 어떻게 이것이 좀 더 내용적으로 강화됐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가 그 선진국과 개도국 가면은 항상 국제협상장 가면 싸우는 그래프 중에 하나의 예인데요. 2016년도를 한 해를 딱 기준으로 보면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당연히 중국이 지금 제일 많이 배출을 하죠. 그 다음에 미국 가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누적으로 가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미국이 또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쭉 가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후협상장 가면 항상 왼쪽 그래프를 선호하죠. 그죠? 예. 왜냐하면 2011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11년 이후로 계속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쪽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개도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래프 누적을 생각을 하면서 선진국들의 책임을 갖는 과정이 오랫동안 다툼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요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그, 그 뭡니까 부자와 빈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1%부터 100% 그러니까 전 세계 그 경제적인 수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그냥 쭉 세우면 상위 1%가 하위 50%보다 2배 이상 더 배출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나라 인구수 대비 n분의 1 이거는 이런 방식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한대로 뭐전 세계 국가가 200국가라고 해서 200국가 대신 n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나라 인구수 대비 n분의 1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기후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 해결 방안도 못 찾는다.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30년 동안 협상만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협상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 그림으로 하나를 딱 보면은 요겁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FCCC가 1992년에 채택이 됐죠. 리우에서 채택이 됐고 94년에 발효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UNFCCC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성과 아니면 성과가 있다고 보면 무슨 하나가 교토 프로토콜이고 또 하나가 파리 협정입니다. 교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1997년에 그 기후변화 3차 총회가 교토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합의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자, 책임을 지자라는 차원에서 그 의무적으로 그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97년에 채택을 했는데요. 실제 발효는 2005년에 발효했어요. 2005년에 그 발효 조건이 돼가지고 실제 공약은 2008년 됐죠. 알다시피 그 중간에 미국이 탈퇴했고 캐나다도 빠졌고 뭐 그래가지고 뭐 왜 우리만 왜 선진국만 줄여야 되냐 이 논란이 계속 있으면서 미완 뭐라고 했죠? 뭐 반 정도의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1차 공약 기간이 2008년부터 12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12년 이후에 새로운 협정안이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죠. 못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2차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1차와 2차로 해서 90년 대비 평균 5.2% 선진국 중심으로 줄인다라는 게 그때 의도 의정서의 내용이고요. 그때 언급됐던 게 이 의정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무조건 줄여라. 이게 안 되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GI, CDM, ETS,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게 그때 처음 도입이 됐죠. 여기 교토의정서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작년 2020년물로 끝났고요. 파리 협정이 이제는 알다시피 2015년에 이게 파리에서 캅 15차 회의에서 협정이 이제 타결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15년에 타결됐는데 발효는 16년, 1년 만에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토와 달리 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전 세계 국가가 먼저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교토와 파리의 차이는 하여튼 교토는 선진국들의 중심이고 파리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다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목표를 이제는 2도씨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좀 표현해서 보시면 교토의정서하고 파리협정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적 차이는 뭐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중심 선진국들만 참여했고 파리협정은 개도국 모두 참여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교토의정서는 이제 할당을 때렸죠. 하향식으로 90년 대비 몇 프로를 줄여 이렇게 해서 하향식으로 했는데 파리협정은 그 반대입니다. 상향식이죠. 각 나라마다 줄일 만큼만 줄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지멋대로죠. 각 나라가 줄일 만큼만 줄이는 거니까 그 줄일 만큼만 줄이겠다는 거를 다 모아놓으니까 원래 목표는 2도씨를 상승을 안 시켜야 되는데 탄소 예산을 보니까 뭐 3도씨가 훨씬 넘는다라는 게 지금의 또 한계입니다. 예. 뭐 그런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리협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2015년에 채택이 됐고 올해 2021년부터 지금 발효가 됐고 공식 발효가 16년에 아니 그 16년 발효가 됐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이 협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효 요건이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발효 비준한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7년간 발효를 못했던 거였고 파리 협정은 1년 만에 발효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파리 협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도씨를 목표로 하자고 1.5도씨로 제한하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축 의무는 교토와 달리 선진국 개도국 모두 한다. 그리고 NDC를 5년 단위로 제출한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제출할 때 계속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제출한다.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 교토에서 한 것처럼 탄소 시장 메커니즘을 한다.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는 이제 감축과 적응이 있는데 이걸 감축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돈이죠. 돈은 선진국이 개도국한테 줘서 해서 해라. 그래서 현재 뭐 GCF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테크놀로지 기술은 이제 개도국이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할 때는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기술을 선진국이 해야 한다. 역량 배양 같은 경우도 개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고 투명성은 이건 이제 선진국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많았죠. 돈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진짜 온실가스를 감축한 데 썼는지 그 나라 개인의 무슨 다른 건설회사에 썼는지 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을 굉장히 협상할 때
첫 바따로 선진국들은 중요시 여겼죠. 이거 투명성 없으면 돈도 지원 못하고 기술도 지원 못하고 아무도 못 해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몇 가지 조건이 되면서 협정이 이제 합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축 의무가 이제 교토는 하향식이지만 파리 협정은 이 자발적을 그러니까 상향식입니다. 자발성의 근거에서 했다는 이게 이 여러 가지 좀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됐으나 목표를 달성할 양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이제 뭐 얼마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진전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 예, 그 표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항과 그것에 대한 조가 있고요. 국제 협상에 가면은 이 각각의 조항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예, 협정안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세부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졌는데 규정 같은 게 없는 거죠 따지면. 그래서 그 5년 동안 2015년에 파리에서는 법만 만들었고 그리고 2016년부터는 내부 규정 이행 규칙을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행 규칙을 다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제 총회할 때 그 마지막 합의가 아마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되지 않겠나라고 한 조항마다 다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 때 개도국가 선진국가의 협상에 의해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후변화 최벽하고 의정 채택하고 1차 공약 기간, 2차 공약 기간이 이렇게 흘러왔고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정 채택하면서 후속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행 규칙 만드는 겁니다. 안에 굳힌 법에 관련된.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합의 안 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는데 각 나라별로 감축뿐만이 아니고 국가끼리 협력을 통해서 감축을 하는데 그 감축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5월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NDC를 잠깐 보는 건데요. 지금 NDC가 지금 유엔에 다 제출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하는 말로 지멋대로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으로 몇 프로, 내 기준 연도 대비 몇 프로 감축하겠다라고 낸 사람도 있고 BAU 대비로 제출한다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거 BAU 대비 총액 제출했다가 다 절대량으로 바꿨죠. 그리고 집약도 기준으로 제출한 나라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수치 없이 그냥 정책적 목표만 제출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NDC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계산하는 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출한 연도도 그러니까 2030년 단일 연도로 제출을 제일 많이 했고요. 단연도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21년, 22년 각각 얼마만큼 줄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일 연도로 제출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논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연관이 있는데요. 2030년까지 뭐 그때 우리가 뭐 5억 3천만 톤 배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2029년에는 몇 톤 나올 거냐 이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정 2029년까지는 안 지키다가 갑자기 30년에 확 줄일 거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쭉 줄일 거냐 이거 가지고 또 협상에서 논란이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왜냐하면 단일 연도로 제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나라가 좀 안 되는 나라들은 뭐 그냥 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명쾌하게 지금은 거의 이제 평균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2021년에서 30년까지 그래프를 그냥 그 목표한 걸 직선에 맞춰서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파리 협정에서 나온 제출한 NDC가 워낙 그 자발성에 기초하다 보니까 원래 목표는 뭐 1.5도는 고사하고 2도였는데 그거 다 합치면 3.2도가 되더라. 뭐 3.3도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환경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왔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보면은 협상에서 NDC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NDC에 대한 개념에서 그 원래 이제 그 NDC에서 이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컨트리뷰션 기여에 대한 개념이 가끔 물어보시는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거기서 무슨 기여가 나옵니까? 국가 결정,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배출한 양을 하는데, 근데 원래는 이 선진과 개도국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요. 교토의정서라든가 기존에까 된 선진국은 의무입니다. 커미트먼트. 그 협상 단어를 쓸 때. 개도국은 다 액션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선진국은 의무를 져야 되고
개도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가 분리돼 있었는데 이번에 파리 협정에서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의 어떤 이런 법적 강제력이 강한 용어고 개도권이 별로 없는 용어인데 타협을 해가지고 기여라는 단어로 컨트리뷰션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고 국가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내겠다. 우리 어떤 독립적인 국가의 독립적이고 이렇게 어떤 그런 영역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뭐 이 두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여튼 NDC라는 표현을 이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아까 그 대부분의 그 파리 협정에서 그 이행 그 규정이 대부분 합의인데 합의 하나 안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이트모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면은 시장 논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국의 감축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감축한 것도 자국이 감축한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 가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열심히 지으면 그 지에서 나온 양만큼 우리나라가 배출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우리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 그 감축량을 받아주는 건데 이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모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베트남에 가가지고 감축을 했으면 우리 이거를 베트남도 줄인 걸로 나오고 우리나라도 줄인 걸로 나오면 이중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싸웠습니다.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그래서 결국 합의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 가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감축한 걸로 하고 베트남은 감축하지 않은 걸로. 근데 이것도 솔직히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감축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마 이번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마지막 남은 그 국가 간의 이트모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합의가 이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규정입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이행 규칙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쭉 봐왔던 겁니다. 딱 한 시간 딱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IPCC 보고서 6차 보고서가 이번 그 기후변화 총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국제 협상 흐름은 이런 과정의 흐름을 거치고 있고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제가 공단에 있었을 때 그 공단에서 그 협상에 참여하는 총 주제가 한 5-6가지 주제 중에 저희가 공단에서 한 2가지 주제를 협상 대표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를 보는데 하여간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이게 한 나라만의 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임승차를 하면 안 되게 되는데 이걸 칼 들고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각 나라가 동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과 1.5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